우리 가족 3대 13명이 한 지붕 아래 사는 비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략.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곳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니까요. 마더 데레사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중에서 띵동 우리 집 반장에게서 메일이 왔다. 이번 주 토요일 가족 모임을 북악 스카이웨이의 한 경량식 집에서 할까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곳에서 만나자는 내용이다. 스테이크가 맛있기로 유명한 그 경량식 집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자주 이용하던 곳이다. 당뇨 때문에 고기 요리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나를 배려한 메뉴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흔쾌히 오케이 답장을 보냈다. 반장은 나의 맏아들이다. 장남이라서 반장을 맡은 것은 아니다. 식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한다. 집안의 연락책이자 조율자 역할이다. 반장 제도는 10년 전 우리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오래 모여 살면서 시작되었다. 식구는 우리 부부와 두 아들과 두 딸 내외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 3대 13명이다. 아마도 요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일 것이다. 3대 13명의 식구가 한 집에서 산다고 하면 반응은 제각각이다. 왜 장성한 자식을 몽땅 껴안고 사느냐며 나를 고리타분한 전통 수호자쯤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또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노부부끼리 오붓하게 살지 왜 자식 시집살이를 사서 하느냐며 걱정해주는 이들도 있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사느냐고 속사정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한다. 대체로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출가한 자녀들과 우리 부부가 한 집에서 모여 살게 된 것은 아주 현실적인 생각에서 출발했다. 나이 든 부모를 돌보고 육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장남의 아이디어였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서구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장자 중심의 사회다. 늙은 부모를 모시는 일도 아직은 장남의 몫이다. 나의 맏아들도 그 점을 고민하고는 이남 이녀 자식 모두가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육아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고 했다. 내 자녀 내외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가족 수가 많다 보면 급할 때 서로의 손을 빌려 아이를 돌볼 수 있지 않느냐는 계산이었다. 우리 부부와 내 자녀 내외는 심사숙고했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나이 든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손자들까지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생겨날 게 뻔했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을지언정 갈등을 키우다 서로를 미워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족 모두 큰 각오가 필요했다.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을 독립이라고 한다. 독립을 통해 우리는 나로 살아간다. 여기서 우리는 독립을 보통 집에서 나오는 것, 즉 물리적인 공간의 분리를 떠올린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의지함으로 당연히 부모에게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만 독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는 부모와 장성한 자녀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각자 독립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것이다. 1980년대 출간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미래의 가족에 대해 나온다. 이 책에서 토플러는 미래 사회에는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산다고 예측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미래 시대에 대가족이란 말이 어딘지 구닥다리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미래는 곧 정보화 사회를 뜻한다. 개인이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형성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여럿의 개인이 모인 가족이 서로의 정보를 결합하면 여러 방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농경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노동력 때문에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다. 현대 사회의 정보력은 바로 옛날의 노동력과 같은 개념이다. 생각해보라. 1인 가족과 5인 가족 가운데 누가 더 부자겠는가? 내가 자녀들과 한 집에서 살기로 결정한 데는 이런 속삭임각도 있었다. 자식들과 정보를 나눈다는 것, 그 말은 곧 소통이다. 장성한 자식과 부모는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서로 떨어져 사는 게 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 아들, 딸인데 왜 같이 살기 싫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 경제적 풍요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아가 강하다.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어한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도 간섭이라 여긴다. 왜 간섭받기가 싫을까?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다.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이다.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은 인터넷이나 책에서 배울 수 없다. 오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몸에 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 자식, 형제 지간에 진정한 소통 없이 결혼하고 분리되어 독립을 한다. 나아가 가족 간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죽음을 맞기도 한다.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우주적인 인연으로 만나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 말이다. 나는 우리 부부와 자식들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다면, 또 소통하려 노력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자녀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정신과 의사로서 가족 공동체를 실현해 보고 싶은 나의 뜻이 어우러져 우리는 2002년 봄 대가족으로 재탄생했다. 가족이 모여 살기로 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강조한 것은 상호 불간섭주의와 독립성 보장이었다. 우선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모두의 힘을 보태기로 했다. 나는 내가 살던 집터를 내놓았다. 집을 새로 짓는 비용은 내 자녀가 대출을 받는 등 각자 형편대로 마련했다. 각 가구의 거주 공간은 능력만큼 평수가 정해졌고 내부 구조와 출입문 또한 각자의 취향대로 했다. 한 지붕 아래 살더라도 철저하게 개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너무 가까이 끌어안으면 고슴도치처럼 부지불식간에 서로를 찌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상호 불간섭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부모인 내가 자식 집에 갈 때도 비록 계단 몇 개만 올라가 문을 두드리면 되었지만
반드시 전화를 걸어 자녀들에게 허락을 먼저 구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일과 개인의 일이 가족 전체의 일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부모와 함께 산다고 부모 눈치를 보거나 하는 일은 당연히 없도록 신신당부했다. 또 공동전기료와 같은 공통 비용은 나눠서 똑같이 내도록 했으며 가족 전체가 모여 식사를 하는 일은 철저한 합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리고 가족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의 성장과 교육에 관한 논의는 부모 중심으로 하고 조부모인 나와 아내는 충고가 필요할 때만 나서기로 했다. 나이 어린 손자들의 등하교는 내 아내이자 할머니가 거들었다. 며느리와 딸이 제일 좋아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산 지 10년이 지났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실험은 비교적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무엇보다 노년이 되어 각종 병을 달고 사는 내가 최고의 수혜자인 것만은 틀림없다. 자식들이 잘 돌봐주고 있기에 연구소 활동과 봉사,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자식들 또한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녀 교육의 도움을 받았다. 또 대학 교수, 의사, 미술치료사, 치과의사, 상담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녀들은 일하면서 얻는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가족들과 나누었다. 나는 이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식구들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천문학자인 큰아들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종종 토론을 벌였다. 이메일로 내 생각을 보내면 아들이 답장을 보내는 시기였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신과 의사, 거시와 미시, 극과 극을 연구하는 두 사람이다 보니 이야기가 꽤나 다양하고 재미있다. 가장 큰 성과는 가족의 소통이다. 가족의 믿음은 서로를 존중하고 유무형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배려 위에 세워졌기에 아주 단단하다. 얼마 전 아내가 밖에서 먹거리를 선물 받아왔다. 보통의 모성이라면 자식들과 똑같이 나누려 하거나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에게 주면서 다른 형제들 모르게 하라고 쉬쉬 했겠지만 아내는 집에 들어와 이메일로 공지를 했다. 필요한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라고 말이다. 가족이 모여 살면 답답하고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단언하지 마라. 중국의 극작가 백인부가 말했다. 내 집이 넓다고는 할 수 없다. 여분의 침실도 없으니까. 하지만 내 집이 좁다고도 할 수 없다. 10 식구가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바로 내 집 이야기다. 자식들을 내 품 안에 두고 사는 나는 누구보다 호사롭다. 나는 며느리에게 거절하는 법부터 가르쳤다. 진정한 가족을 이어주는 끈은 혈통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과 만족이다. 리처드 바크 환상 중에서. 언젠가 선배 교수가 연구소를 찾아왔을 때 일이다. 나와 한담을 나누던 중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 아마도 아내가 무슨 일을 부탁하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예? 그건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라고 묻고는 이렇게 답했다. 어머니, 그건 안 되겠는데요.
며느리가 자리를 비우자 선배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내가 듣기에는 자네 며느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아. 며느리 교육 한번 제대로 시켰구먼. 선배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단박에 거절하는 며느리가 마뜩 찬았던가 보다. 정작 시아버지인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선배 교수 말대로 며느리 교육은 내가 제대로 시켰다. 큰 아들이 결혼한 뒤 나는 며느리에게 거절하는 법부터 가르쳤다. 거절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는 거절에 익숙하지 않다. 내 뜻은 감추고 상대의 말만 수용하면 마음에 앙금이 쌓인다. 억눌린 마음은 죄책감이나 상대에 대한 원망을 키우고 갈등은 미움으로 변한다. 거절의 말을 나열해보자. 아니요, 안 돼요, 싫어요, 시간 없어요, 못해요 등 말로 하면 몇 마디 안 된다. 이 짧은 말을 마음이 약해서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솔직하게 노를 말할 수 있어야 예스도 진짜 예스로 믿을 수 있다. 이 믿음의 토대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가능해진다. 가족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나는 진료실에서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비극을 봐왔다.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그 가족 모두를 치료 대상으로 삼고 협조를 구하곤 했다. 그런데 소위 고위 갈등은 서로에게 싫다, 좋다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결혼으로 남남이 가족을 이룬 셈이니 처음에는 모두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 지낸다. 싫어도 좋은 척, 미워도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5년, 10년 지내다 보면 상대의 얼굴만 쳐다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감정이 솟구친다. 시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정을 들여다보면 시부모나 며느리나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 그냥 싫고 미운 것이다. 어떤 중년 부인은 시부모의 외투조차 만지기 싫다고 했다. 아무리 웃는 얼굴로 좋은 말을 해도 부정적인 쪽으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자기 본심을 속여 그 감정이 누적된 결과다. 누구보다 서로를 격려해야 할 가족이 마지못해 참아주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요즘 사람들이 자식과 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데는 이런 속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장남이 결혼하여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 뒤 나는 진정한 가족의 모델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며느리에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친 것은 시부모와 며느리로서의 상하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을 하고 싶어서다. 나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었다. 며느리도 도와야 했다. 사실 나에게 정신과 의사로서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평소 나는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민주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하루 종일 녹음기를 켜두고 가족끼리 오가는 대화를 녹음해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지시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 세상 사람 다 이해한다면서 정작 내 집에서는 귀를 막고 지냈던 것이다. 이 일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강요와 지시, 잔소리처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대화가 아님을 새삼 실감했다. 한마디로 나 또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님을 알았다. 거절을 잘하고 거절을 잘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이 옳다, 먼저다 라는 일방성부터 극복해야 한다.
나는 며느리에게 분가하기 전 6개월 동안만 같이 살자고 청했다. 엄연한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한 집에서 서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고 한 것이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성격은 어떤지 시시콜콜 솔직히 보여주자고 했다. 먼저 며느리에게 친정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지내라고 했다. 시부모 앞이라고 잔뜩 긴장해서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면 단 며칠도 못 버틸 테고 그건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도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하겠다고 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서로에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서로 해결하고 맞춰 나가야 할 과정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러닝셔츠 바람에 반바지로 돌아다녔고 거실에 벌러덩 누워 낮잠을 잤다. 며느리에게 위험 있게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내 자식에게 하듯 말하고 행동했다. 짜증을 내기도 했고 아프면 엄살을 부리기도 했다. 집에서는 교수도 정신과 전문의도 아닌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적응했다. 어느 날 보니 며느리도 반바지를 입고 집안을 활보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마음을 연 것은 식사 당번 때다. 우리 부부와 아들 내외 모두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람이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하자고 했다. 당번이 어떤 밥상을 차리든 싫은 내색 하지 말고 당번은 건강 따지고 칼로리 계산하면 복잡하니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준비하자고 했다. 중국 음식을 배달해도 좋다고 했다. 하루는 내가 당번이라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슬그머니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너 당번 아니잖니? 나 도와주려고? 그러려면 당번을 왜 정했겠니? 시아버지 당번 때 도와주고 시어머니 당번 때 나서고 신랑 일한다고 거들면 앞으로 너는 계속 식사 당번해야 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얼른 손을 털고 주방에서 나갔다. 아마도 그때 며느리는 우리 시부모님에게는 속마음을 드러내도 되겠구나.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누구나 거절은 불편하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감정에 대해 솔직해진다. 웬만한 거절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이런 토대 위에서 시부모와 며느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진정한 마음이 자동으로 나온다. 서로가 말했다. 사랑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성립한다. 며느리는 지금도 나에게 거절을 많이 하는 좋은 며느리다. 오늘 아침에도 외출할 일이 있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오늘 일산 갈 일이 있는데 차 좀 태워줄 수 있니? 아버님,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그 다음은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 다른 사람 눈에는 며느리의 거절이 싹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며느리는 내 몸종이 아니다. 나 또한 아들 내외의 이런저런 부탁을 거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했다. 아들 내외는 어느 때는 들어주고 어느 때는 거절했다. 그러나 그 거절이 상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기에 감정의 동요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나와 며느리가 100% 솔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면에서 솔직하다. 그래서 감정의 앙금이 없다. 노후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자식과의 보이지 않는 감정 싸움이다. 자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피고 자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감정적 피곤에 젖어 살아간다. 자식 또한 부모니까 하는 수 없이 남들 눈도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 희생을 감수한다.
그런 억지 정성과 사랑 없는 행위가 부모 자식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불행하게 만든다. 얼마 전 일간지에 3대 5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집으로 우리 집이 소개되었다. 나와 아내, 손자, 손녀들이 모여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의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는 없었다. 그 8명은 사진을 찍지 않았으며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이름도 싣지 말아달라고 했다. 기자가 자녀들을 설득해 인터뷰하기를 바랐지만 나는 자녀들의 거절을 받아들였다. 부모조차 강요하지 못하는 일을 기자가 어떻게 강요하겠는가. 결국 기자는 포기했다. 신문에 그럴듯한 사진과 기사는 나가지 못했지만 그 정도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거절을 흔쾌히 받아들여 마음에 앙금이 없는 것이야말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나의 거절의 철학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얘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라며 서운해하는 부모들에게 나이든 부모가 장성한 자녀들과 소통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부모는 자녀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쉽게 묻지 못한다. 자녀 또한 언젠가부터 부모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부모가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한다. 부모는 눈치로 자식의 사정을 짐작할 뿐이다. 나이 들어 생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은 당연하다. 아무리 친구처럼 지내도 부모는 자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어릴 적 키울 때처럼 자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자녀는 불효자식이 되고 말 것이다. 장성한 자녀에 대해 10%만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그 10%로 대화의 물꼬를 터라. 10%가 자녀의 취미일 수도 있고 직업과 관계된 무엇일 수도 있다. 나의 큰 아들은 천문학자다. 나는 아들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별에 관한 추억담을 적어서 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꼭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세상사에 관한 이런저런 토론을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한 가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적어 보내고 아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니 아들, 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싶은데 도통 말을 안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10%에서 출발해보라. 우선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것이다.